강대국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중국 혹은 과거의 영국을 떠올리기 쉽지만 프랑스 역시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강한 존재감을 유지해온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지도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세네갈에서 니제르, 알제리까지 이어지는 넓은 지역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 흔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당시 유럽 열강의 복잡한 경쟁 구도와 프랑스가 처했던 독특한 외교,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프랑스가 다른 열강들보다 훨씬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식민지로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87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해에 프랑스는 훗날 독일로 통합되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합니다. 보불 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는 포로로 잡혔고 프랑스는 알자스 로렌 지역을 빼앗기며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의 위상은 한순간에 추락했고 내부적으로는 보불 전쟁 패배 직후 파리 시민들이 일으킨 자치정부 반란인 파리 코민 같은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유럽은 강대국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던 말 그대로 극도의 긴장 상태였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외교로 독일은 프랑스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고 프랑스가 잃어버린 영향력을 짧은 시간 안에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시선을 유럽 대륙 밖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다시 확장을 시도했다면 즉각적으로 영국이나 통일된 독일 같은 강대국들과 정면 충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복잡한 시장 한가운데 끼어들 기회가 없다면 경쟁이 덜한 다른 공간을 찾는 것이 현명하겠죠. 프랑스는 바로 이런 전략적 판단 아래 아직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던 아프리카 대륙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프랑스의 아프리카 진출은 19세기 중반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30년 프랑스는 알제리 침공을 시작했고 이후 수십 년간 치열한 저항을 겪으며 점차 북아프리카를 장악해 갔습니다. 특히 압델카데르가 이끈 알제리 저항군은 1832년부터 1847년까지 15년간 프랑스군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프랑스의 압도적인 화력과 분할 통치 전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1659년 생루이 무역 거점을 기반으로 세네갈 해안에서 노예 무역과 아라비아 고무 무역으로 이미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아프리카에서 일찍부터 마련된 발판 덕분에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아프리카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알제리는 마치 거대한 식민 제국으로 들어가는 안정적인 현관문 같은 존재였고 이를 통해 프랑스는 물자와 군대를 아프리카 내륙으로 꾸준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1880년대부터 프랑스는 이 강력한 기지를 중심으로 서아프리카와 사하라를 따라 퍼즐 조각을 맞추듯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당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영국은 인도 제국 유지와 러시아와의 중앙아시아 패권 경쟁,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핵심적으로 여긴 지역은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동아프리카와 케이프타운으로 연결되는 남부 아프리카였습니다. 프랑스가 확장하던 서아프리카 내륙과는 거의 겹치지 않았기에 굳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영국은 프랑스의 움직임을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독일은 1871년 통일된 신흥 강대국이었지만 막 국가를 통합한 상황에서 해외 팽창을 추진할 여력도 해군력도 부족했습니다. 비스마르크 자신도 처음에는 식민지 확보에 회의적이었고 1884년에야 비로소 독일령 동아프리카와 카메룬, 토고랜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미 국력이 쇠퇴해 더 이상 식민지 경쟁의 주도권을 쥐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덕분에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저항 속에서 광대한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서로의 핵심 이익만 건드리지 않으면 굳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도 프랑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프랑스가 아무런 저항 없이 아프리카를 점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곳곳에서 치열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사모리 투레가 이끈 와술루 제국이 1882년부터 1898년까지 16년간 프랑스에 맞섰습니다. 그는 현대식 무기를 구입하고 조직적인 군대를 운용하며 서아프리카의 나폴레옹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저항을 펼쳤지만 결국 프랑스의 압도적인 화력과 보급 능력 앞에 패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인 차드 지역에서는 라비흐 주바이르가 1900년 쿠세리 전투에서 프랑스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했고, 현재 모리타니와 말리 지역에서는 투아레그 부족들이 1916년까지 산발적인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프랑스가 이런 강한 저항을 결국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군사력의 격차였습니다. 프랑스군은 기관총과 대포 같은 현대식 무기와 체계적인 보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현지 저항 세력이 넘어서기 어려운 강력한 장점이었습니다. 둘째는 분할 통치 전략입니다. 프랑스는 서로 경쟁하거나 갈등 관계에 있던 부족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서로 대립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저항 세력이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만든 뒤 차례대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1884년 11월부터 1885년 2월까지 베를린에서 열린 회의는 아프리카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주재한 이 회의에는 14개 유럽 국가와 미국이 참석했지만 정작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는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겉으로는 노예 무역 금지와 아프리카 발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유럽 열강 간 영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원칙은 실효 지배였습니다. 즉, 지도에 선만 그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야 영토로 인정받는다는 규칙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회의에서 알제리, 튀니지, 세네갈 등 기존 무역 거점과 점령지를 근거로 광대한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20년간 프랑스는 이 합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가봉 등을 차례로 병합했습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 확장을 단순한 위신 회복만을 위해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세네갈의 땅콩,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와 커피, 기니의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가봉의 목재와 후에 발견될 석유, 콩고의 구리와 우라늄 등은 프랑스 본국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였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프랑스 기업들은 식민지를 보호무역으로 묶어 독점 시장으로 활용했습니다. 프랑스산 직물, 와인, 공산품은 관세 혜택을 받으며 아프리카 시장을 장악했고, 이는 프랑스 자본가 계층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사하라 사막처럼 경제적 가치는 낮은 지역도 많았지만 그런 곳조차 지도에서 넓게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령 인구가 드물고 개발 여지가 적은 지역이라도 넓은 영토는 그 자체로 힘과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지는 전략적 자원과 병력 공급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약 6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군에 징집되어 유럽 전선에 투입되었고, 이 중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의 카메룬 일부와 토고랜드를 위임 통치 형태로 넘겨받으면서 프랑스의 아프리카 제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게 됩니다.
1920년대 프랑스령 아프리카는 총 면적 약 1200만 제곱킬로미터로 프랑스 본토의 20배가 넘는 광활한 영토였습니다. 결국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는 아프리카 곳곳을 지배하며 한때 잃었던 국제적 영향력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는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프랑스의 식민 지배는 1960년대 대대적인 독립 물결 속에서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4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CFA 프랑이라는 화폐를 사용하는데 이 화폐는 프랑스 중앙은행이 보증하고 환율을 관리합니다. 이는 경제적 주권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는 여전히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공용어이며 교육 시스템, 법률 체계, 행정 구조 역시 프랑스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사프리크라 불리는 독특한 네트워크를 통해 여전히 이 지역에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신식민주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에서 반프랑스 정서가 고조되며 프랑스군이 철수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150년 넘게 이어진 이 복잡한 관계는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프랑스가 왜 다른 어떤 강대국보다도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식민지로 확보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보불 전쟁의 패배라는 위기가 결국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의 팽창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의 저항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